인도가 원유 수급을 위한 자체 선대를 갖추기 위해서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국내 조선업계에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모든 선박을 자국 내에서 건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엔진을 비롯한 핵심 부품은 한국 기업에 조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조선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한국 BTB 주가가 장 초반부터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지난해 합병으로 주가가 추가 상장한 4,400만 주의 신주가 보호 예수가 해제되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진 것으로 풀이되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15%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인 필옵틱스가 해외 글로벌 고객사에 장비를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객사는 비밀 유지 계약에 따라서 공개되진 않았지만 유리기판 산업 내 핵심 글로벌 기업이라는 게 필옵틱스의 설명입니다. 오늘 주가는 2% 넘는 상승을 나타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소 쉬어가는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간 강했던 섹터군들은요 여전히 신고가 영역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강했었던 대형주들과 금융주들은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시장에 다양한 방향성이 있는 만큼요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방향성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께서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여러분들과 함께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저희 방송 다양한 채널 통해 시청하실 수가 있죠. 많은 참여와 또 소통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한 전략들 한번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오늘은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저희가 헤드라인 열어보고요. 또 바로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오늘은 저희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아침 6시쯤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또 국내 반도체주들이 움직일 가능성들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의 모습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수적 관점으로 놓고 본다라면. 그런데 반도체 종목들의 움직임은 여타 방산이나 조선이나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에 비해서 좀 약화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에 투자되어진 투자자분들께서 그럼 반도체 종목들은 언제쯤 움직여줄지 엔비디아의 실적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해당 흐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엔비디아 실적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기대치 수준일 것 같습니까? 저는 기대치 수준일 것 같은데요. 저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최근 분기별 실적 내용을 보게 되면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 4개 분기 동안에 300억, 350억, 390억, 이번에 430억 불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여줬고 매 실적 발표 시즌마다 한 7% 정도 되는 예상 수준보다도 서프라이즈한 실적들을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최근 엔비디아의 밸류 체인이라고 볼 수 있는 TSMC, SK 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을 들여다보게 되면 지난 4분기 대비해서 1분기 실적이 다소 감소하는 형태를 보여줬어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에 19조 매출이었는데요. 이번 1분기에는 17조 정도 했고요. TSMC도 비슷한 수준에서의 매출이 감소하는 현상들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전분기에 대해서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줬고요. 여기에 최근에 중국 쪽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략 한 55억 불에 대한 비용을 차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전반의 흐름 내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실적의 내용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제가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시작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지난 그 4분기 실적 발표 때 젠스랑이 나와서 이런 말을 했었죠. 블랙웰의 판매 수요 증가가 놀랍다. 블랙웰 판매 수요 증가가 놀라울 정도로 수요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블랙웰 판매가 지난 연말부터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매출에 크게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번 실적 같은 경우에는 블랙웰 실적이 포함된 내용의 실적 발표치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 실적의 숫자는 다소 감소할 수는 있겠으나 블랙웰 판매로 인해서 고부가가치 상품의 판매로 인해서 영업 이익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 외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라가고 여기에 따른 국내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도 개선되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의 매출 자체는 우리가 그렇게 기대할 만하진 않더라도 이 블랙웰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게 또 반도체 관련주들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여전히 우리는 엔비디아 관련주를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삼성전자도 같이 올라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지난 3월, 4월간 좀 다른 모습에서의 상황이죠. 현물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지는 않아요. 하지만 매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의외로 매수가 점증되면서 들어오고 있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이 기존까지는 한국 시장에서 매도 일변도의 접근이었다라고 한다면 5월 들어서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단 관망 그리고 시장이 변화하는 상황의 흐름을 판단해서 매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첫 번째로 매수하는 종목은 당연히 반도체가 되겠죠. 지난 5월 동안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던 종목은 주로 금융주 중심으로 해서 매수 강도를 높여줬습니다. 일단 유동성이 확보된 종목 위주로 한 매수를 했었고 시장이 개선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외국인에 의한 반도체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여기에 따른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반적인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을 우리가 한번 내일 기점으로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이 부분도 한번 우려감으로 좀 짚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컴퓨텍스 2025에 이제 젠스당이 참석을 하면서 네네. 대만 기업들에 관해서 굉장히 이제 달콤한 말들을 상당히 많이 해줬어요.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해서 그렇죠. 대만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맥락에서 대만의 기업에 대한 우호적 평가들을 기존에도 많이 했고요. 네. TSM 자체도 대만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이 되고 있으나 역시 사업가는 꼭 그 자기 혈연 지연 학연에 의해서 택하는 것보다는 네. 사업을 기반으로 한 이익이 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로의 그 결정 사안이겠죠. 그래서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삼성전자 쪽에 관한 우려감의 목소리도 일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아무래도 사업가이기 때문에 보다 좀 용이한 시장의 선택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적 발표 앞두고 어떤 기업들 조금 바라보면 좋을지 몇 가지를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투탑의 반도체 기업이 최근 정체돼 있죠.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투탑이 분위기를 잡아가는 형태로의 모습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전반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침체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미 반도체 주가 흐름도 기대해 볼 만한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전체적인 흐름이 개선될 거고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의 흐름들도 이제 웅크려졌던 주가의 모습이 좀 반전 카드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미 반도체 쪽도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살펴봤고 그럼 반면에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도 좀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다른 맥락이죠. 다른 맥락. 그러니까 TC본더에 대해서 하나비전과 한미 반도체가 경쟁적
관계에서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미반도체는 최근에 이제 매출 내용 측면에서 판단해 보게 되면 올 1분기 실적에 있어서 기존의 하이닉스 매출이 절대적이었는데요. 이번에 마이크론이라고 예상은 되고 있는데 1분기 매출의 90%가 해외 쪽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판단을 해보게 된다면 매출처의 다변화를 통해서 꼭 하이닉스가 아니고 다른 해외사를 통해서 매출 확장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양사에 대한 기울기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반도체에 조금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내용들 또 반도체 관련주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잘 소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의 두 번째 헤드라인도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은 엔터주 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하이브, YG엔터, SM엔터를 좀 주목을 해보자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일단은 지금 완전히 저희가 엔터주들을 좀 각각 다른 뷰로 봐야 될지 아니면 한 바구니에 묶어서 바라봐도 괜찮을지 여러 가지 좀 관점들이 듣고 싶습니다. 엔터주의 주가 습성이 있어요. 예. 어떤 습성이냐? 하나의 방향을 잡고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방향으로 오랜 시간 동안 주가가 만들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급등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10%, 20% 이렇게 올라가는 섹터는 아닙니다. 2%, 3% 수준 상승이 연속해서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엔터주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고 있다라면 저는 현 시점에서의 구간이 엔터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터주 같은 경우는 과거 흐름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보통 여름 직전에 주가가 강합니다. 5, 6, 7월 여름을 앞두고 이제 주가 상황에서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시기적으로 또 엔터주가 움직일 만한 타이밍에서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엔터주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지난해 실적 부분에서의 내용이 좋지 않았던 반면에 올해 긍정적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엔터주는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지금 현 시점에 대한 구간에서 관심도가 필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일단 오늘 엔터주 자체는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은 또 실적적으로 좀 의미 있는 그러한 또 시즌을 지나왔기 때문에요. 긍정적으로 바라볼 그런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분기 실적은 좀 무난했던 것 같은데 하이브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가 이제 주가의 상승폭이 좀 있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매수하는 거는 좀 한 발 늦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고점 돌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섹터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 내에서 가장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이란 YG. YG 쪽. 가 네. 제일 주가 흐름에서의 견조한 모습에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다음이 하이브고 최근에는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JYP가 3등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의 모습인데 기본적으로 최근 레포트나 시장에서 판단하는 기준에서 엔터주는 기관 선호주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외국인 투자자 이제 그 주문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엔터주에 대한 개념이 높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엔터주라고 하면 보통 디즈니를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엔터주라고 하면 소니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아티스트를 아티스트죠. 발굴하고 육성하고 또 마케팅까지 하나의 회사가 다 진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디즈니나 소니 같은 경우는 어떤 아티스트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게 되면 서로 협약을 통해서 마케팅 위주의 대안을 해주기 때문에 좀 색깔이 좀 다른 맥락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그 엔터주에 대해서 조금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엔터주에 대한 관심도는 외국인 투자자보다 기관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뭐 지난해도 많이 발행이 됐었지만 최근에 이제 ETF 엔터 관련한 K-팝 관련 ETF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신고가 영역을 돌파하는 형태의 가격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엔터주의 전체적인 흐름도 개선이 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 마감 단일가 근처에서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한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지수의 상승을 레벨업 시켰었죠.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라는 측면에서의 시장 판단을 해보게 될 때에도 기관 선호주라고 볼 수 있는 엔터주에 대한 관심도도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이제 한국의 매니지먼트 문화가 익숙하진 않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상장이 되어 있고 기업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기준점들이 좀 모호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또 수급들이 포착이 된다고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정보들도 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투자 전략을 잡아보자면은 엔터주 3사를 예를 들자면은 키 맞추기가 가능할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좀 덜 오른 것 위주로의 공략은 어떻게 보세요? 고민인데요.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최근까지 흐름에 있어서 가는 종목은 일부 흐름이 개선되고 진행이 되는 반면에 안 가는 종목은 또 더디게 네. 주가 상황에서 흐름들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뭐 이후에 어느 정도 안착화가 되고 엔터주에 대한 분위기가 확산이 되는 과정이 진행된다라면 키 맞추기 현상에서의 모습들로 안 갔던 종목들이 주가 상승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지금 현재 구간에서 키 맞추기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선침에 들어가기보다는 시장 내에서 가장 탄력을 보유한 종목 중심으로 한 타겟팅하는 전략이 현재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후에 시장이 완전하게 엔터주로의 방향성이 잡혔을 때는 키 맞추기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산주나 조선주에서도 이미 확인한 바 있었죠. 조선에서는 하나오션이 가장 이제 늦게 출발했지만 탄력을 이후에 보여줬던 부분이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 조선주 중에서는 삼성중공업이 또 탄력을 보여주는 이후에 움직임이 진행되는 이런 현상들의 모습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엔터주가 키 맞추기를 현 시점에서 진행되어 준다라기보다는 움직이는 YG 정심으로 해서 주가 움직임의 개선 상황을 보여주고 이후에 JYP 지금 못 갔던 그리고 또 디어유라든가 등등등 엔터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후발주들은 차후에 움직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키 맞추기의 전략으로 시장에서 공략을 하시기에는 조금 더 이제 추세 전환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시장에서 주도적격의 성격을 좀 가지게 된다면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조금 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두드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 네. 디어유와 같이 실제 매니지먼트 회사가 아니라 이런 플랫폼 기업들, 뭐 굿즈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업들 보는 전략들도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디어유 같은 경우 이번 실적 발표가 진행되었는데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의 실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반응도도 좀 약하죠. 다른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 대비해서 이번 분기 실적이 개선이 됐어요. 근데 디어유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더 시간차를 두고 판단해야 되는 어떤 숫자적 개념에서의 접근 내용이 확인됐기 때문에 한 차례 호흡을 좀 길게 해서 아니면 뒷타이밍에 관심도를 가져가 보는 편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조선주 볼 때도 확장시켜서 조선 기자재 쪽 본다면은 그렇죠. 이제 엔터주들도 일단 추세를 확실히 확인을 해본 다음에 관련한 기업들을 좀 확장해서 봐야 되는 전략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좀 짚어봤고요. 일단은 엔터주의 기대감의 가장 큰 모멘텀이다라고 한다면 한일령 해제 수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최근에는 좀 잠잠한 느낌이 들어서 네. 무산설이 좀 나오더라고요. 한일령에 관련한 시장 모멘텀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무산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6월부터 뭐 7월부터인가 이제 중국의 단체 관련 그 여행객들 무비자 시행이 또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상호 간에 주고받고 하는 형태에서의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비자 단체 관광객을 허용하게 되면 한일령에 대해서도 다시 재허용하는 이런 형태의 과정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령 해저에 관한 무산설들도 시장에 나왔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역시나 우리가 크게 우려할 만하진 않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짚어봤습니다. 엔터주 전반적으로 우리가 또 시장에서 추세가 확실히 들어오는 그 시점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 이후에 한 번 더 대표님과 좀 짚어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헤드라인 열어보고요. 또 시장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장에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 찾는 여행객이 좀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수혜 보는 섹터들도 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이 헤드라인 좀 같이 한번 다뤄볼까요? 외국인 관광이 한국에 많이 온다고 해서 저는 체감적으로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제가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그 시장에 가서 저기 유명한
그 파는 것들이잖아요. 명동, 육회, 네. 뭐 그 광장시장 빈대떡, 가시는 광장시장을 네. 가서 점심을 먹고요. 좀 소화도 시킬 겸 명동에 가서 칼국수를 먹자 해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청계천으로 해서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명동 초입부에서 포기했습니다. 맞아요. 못 들어가시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저도 가봤어요. 외국인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아서 칼국수를 먹을 염두를 못 내고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 정도로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데이터상으로 보게 되면 2019년, 18년 이때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았었는데 이때 한 1,800만 명, 1,700만 명 정도가 한국을 방한을 했다고 해요. 근데 올해 이 기록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해외 한국 방문이 이제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도 최근 개선되는 흐름에서의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로 판단하고 있는 업종이 이제 그 유통주들, 예. 백화점. 백화점이면서 면세점을 보유한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들 종목들의 주가는 이미 한 차례 상승을 보여준 상태에서의 주가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여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유통주 흐름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일부 카지노 종목들도 최근에 맞아요. 움직임이 개선되고 네.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최근에 K의류 이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네. 이후에 이제 무신사 상장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런 전반의 이제 내용들의 업종의 종목들이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맞물려서 해당 주가에 개선되는 현상들의 모습들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시적인 상승으로 머무르면서 주가가 다시 반락되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예상해보다는 추가로의 상승 여지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해당 섹터에 대한 관심도도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에 이렇게 조용하게 백화점주들이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이 좀 야금야금 올라지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의류 쪽 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고 카지노 쪽도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비교적 우리가 또 시장에서 엄청 핫한 그런 섹터다라고 포함되는 섹터는 아니지만 이제 주가를 들여다보면은 계속되는 우상향 기조가 나오는 게 이러한 원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K뷰티 쪽도 만만치 않게 좋은 실적으로 이어지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네. 뷰티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뷰티 쪽도 좋은데요. 다만 뷰티 쪽은 주가 차별화 현상이 일부 나타나는 그것도 궁금해요. 왜 그럴까요? 진행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미국의 관세 부분도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중국 관광객과 중국 시장이 열린다라는 기대감에 있어서 주가의 차별화 현상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KBT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 측면이 유효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이런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맥스 같은 종목에 대해서는 유효한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화장품 관련주들은 정말로 주가 차별화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가 좀 궁금한데 실적적으로 화장품주들을 좀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실적보다는 1차적으로 최근까지 주가 움직이지 않았던 것은 미국 관세 영향이었겠죠. 그래서 관세 영향을 피해갈 수 있는 뭐 미국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다든가 또 ODM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들은 뭐 단순하게 최근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보다는 추세적으로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었죠.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서부터 뭐 거의 1년여 이상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 단계에서 조정의 과정이 일부 겪긴 했지만 흐름 자체는 아직 깨어진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마다 관심도가 필요한 업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장품주들이 생각보다 계속 시장에서 좀 강한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면 조정 구간에서의 매수의 전략들을 좀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일단은 우리가 APR과 같은 이제 미용 기계 그렇죠. 쪽 있잖아요. 이런 쪽 보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전략 어떻게 생각하세요? APR, 뭐 VT, 뭐 등등등 네. 리들샷 뭐 이런 종목들이 그런 있습니다. 것들이요. 네. 이들 종목들의 뭐 수출이나 판매에 있어서 영업 이익률이 월등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제품들에 대한 우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 그 미용 기기 쪽도 관심도가 필요한데 솔직하게 저는 미용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효능이나 성능에 대해서는 알지는 못하는데 기업적 측면, 숫자적 측면, 어떤 확장성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가능성을 두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사실 최근에 달바글로벌이라는 기업이 또 상장을 그렇죠. 했잖아요. 이런 또 기조들을 이어갈 수 있을지 화장품 신규 상장주에 관해서. 상장 후에 주가 세게 올라갔죠. 예. 그리고 오늘 장에서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달바글로벌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관심도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화장품 전체 종목의 흐름과 연동되어진 내용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다만 최근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상장 이후에 주가 상승하는 패턴들이 일부 종목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는데 이게 예전과 같이 뭐 일주일, 열흘, 뭐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기보다는 일정 부분 상승하고 조정받고 다시 가는 형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의 접근은 일단 최근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의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후에 조정 이후에 재상승할 때 한번 관심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행오버 이슈가 한 달 정도 차에 보통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지켜보고 한 달 이후의 관점에서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투자로의 접근은 어떠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달바글로벌은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의 기조를 보여주는데요. 상승폭은 이제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는 그래도 확 줄어들고 있어서요. 상승이 어느 정도는 좀 소강 상태로 좀 접어들었습니다. 최근에 화장품 섹터에 강한 그러한 탄력들을 좀 이어받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지만 우리가 접근할 때는 역시나 이제 조정시의 매수 관점들 유효하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광객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환율적으로 지금 1,370원 나타내고 있는데 네. 증권가에서는 이제 환율이 1,300원대 중반까지도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될 경우에는 관광객 수요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환율과 연결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환율이 안정되는 상황 하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망 내지는 일부 매수를 보여주는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제가 기존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균형 환율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달러 인덱스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적정 환율은 1,350원 수준이 적정하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100이라고 할 때 지금 100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1,350원 수준이 적정 환율이고 기존에 1,400원 중반에서 움직였던 이유는 정치적 불안정이라든가 우리가 현재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던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녹아 있으면서 좀 고평가되어진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자리를 찾아온 상황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환율 상황에서의 흐름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주시장에 외국인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 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는 과정으로의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기준에서의 환율 상황에서 최근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1,300원대 중반까지는 이제 국내에서 환율적인 수출을 좀 나타낼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궁극으로 올 연말까지의 환율 시장에서의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전체 미국에서 이전에 뭐 관세 정책은 최근에 강하게 시장에 부각된 내용이었지만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가 이 이후에 미국의 완화된 경제 정책들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1,300원 이하로 내려가는 환율 상황에서의 개선된 모습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과거에도 이러한 부채 한도 협상과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맞물리는 상황 이후의 시장에서의 통화 시장에서의 흐름들을 이제 돌이켜 기억을 해보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금리와 환율이 상승을 했다가 안정화되어지는 흐름들로의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이때 주시장도 긍정적으로 발현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환율은 중장기적으로 연말 또는 내년까지 보았을 때는 1,300 이하로도 충분히 가능한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에서의 앞으로의 전망치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환율과 연동되어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증권가에서는 1,300원대 중반 내다봤는데 대표님의 또 시선에서는 연말까지 더 환율 하락을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이 또 국내 시장에도 들어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하기로는 1,400원, 300원대 아래는 약간 제 느낌엔 꿈의 숫자 같긴 한데 20년 동안 평균 네. 환율이라고 하죠. 예. 20년 동안의 환율을 평균을 냈을 때 1,15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도 평균 환율
대입시켜 놓고 보게 되면 높습니다. 굉장히 그러네요. 높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평균 환율로 회귀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급적으로 한번 하반기까지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오늘 시장 한 주평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장은 좀 쉬어가는 느낌이긴 한데요. 대표님이 보실 때는 한 주평으로 어떻게 표현해 주실까요? 두 가지 관점이죠. 지금 시장에 대해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참 애매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한 시장에서의 흐름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이다. 그럽니까?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움츠리지 않습니까? 네. 이 과정에서의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요인인지만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늘 전체 시장에서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조정이 나타나고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앞서 반도체도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또 엔터도 얘기했고 여행주. 또 여행주도 얘기를 했는데 전반의 흐름들이 오늘 조정을 받는 모양에서의 각 종목 간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 종목들이 하락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아니고 상승을 위해서 좀 움츠려든 상태에서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세 가지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뷰를 말씀드렸던 네.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 상황에서의 오늘 주가 상황에서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해석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말처럼 또 그렇게 시나리오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대표님과 다양한 내용들 나눠봤습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휴장을 한 가운데 오늘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날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숨고르기 장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국채 2년물 입찰과 더불어서 29일 예정되어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경계감 현재 짙게 드리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에는 좀 지지부진한 상황 보이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역시도 하루 만에 다시 반락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수급 살펴봤더니 외국인과 기관 사실 어제 쌍끌이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좀 잘 견인을 해줬었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다시 발을 빼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와 매도를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 추이 살펴봤더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보합에서 출발을 해서 그래도 장중 좀 상승 전환을 하나 했다가 다시 한번 내림세 보이면서 지금 현재 장중 저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특징주 세 가지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쪽은 S51입니다. 하나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8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주가가 5년 내 최저치라면서 매수를 좀 권하는 모습이었죠. 밸류에이션 살펴봤더니 실제로 PBR이 0.68배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역사적인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2014년과 2020년에 유가가 급락기였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PBR이 한 배 마지노선을 잘 지킨 바가 있었거든요. 이때를 감안을 하자면 지금 정말 역사적인 최저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유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특성상 유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 유가에 대해서 이 하나증권에서는 현재가 저점 부근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WTI는 60달러에서 70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봤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7년 미국 원유 생산량은 피크 아웃을 맞을 것으로 그 전망이 현재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크 아웃이라는 것은 정점을 찍고 그다음 내림세를 그리겠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 60달러 이하로 WTI가 떨어지게 된다면 설비 투자와 생산량을 줄이겠다라는 북미 업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은 완화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정제 마진은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역시도 전기차와 관련해서 세액 공제 조기에 폐지하겠다라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즉 다시 말해서 내연 기간의 생명은 2029년까지 더 연장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S-오일에 대해서 영업이익 올해 5,700억 원가량으로 증권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년입니다. 내년 1조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려서 25년 대비해서 163% 영업이익이 폭증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오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시원하게 오름세 보이면서 6%대 안팎의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LS 마린솔루션입니다. 전일 공시를 내놓은 바가 있었죠. 2,783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전일 시총이 6,300억 원가량이었는데 이것을 감안을 하게 된다면 이번 유상증자 규모는 44%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당 14,220원에 신주 1,957만 주를 발행키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최대 주주입니다. 최대 주주가 LS전선인데 이 LS전선이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하는지 관전 포인트로 두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LS전선은 LS 마린솔루션의 지분 66.75%를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 체크. 자, 그러면 이 조달한 자금으로 무엇을 할까요? 전액 시설 자금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예정을 밝혔는데 사실 이 시설 자금에 대해서 다음 장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저 케이블 설치선 건조하는데 총 3,458억 원가량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본의 166%에 달하는 규모고요. 참고로 자기 자본 같은 경우에는 2,100억 원가량이라는 부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계획을 내놨을까요? 글로벌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장거리화되고 있고요.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저 케이블 적재 용량 10,000톤 이상 대형 이 CLV가 건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건조를 통해서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계획인 것입니다. 여기서 좀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공시를 하는 그 과정에서요. 어제 호재성에 해당하는 신규 시설 투자 공시를 내놓은 다음에 20분 만에 악재성이라고 할 수 있는 유상증자 공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행동이 사실 주가의 변동성을 야기시키는 행동이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일단 주가 흐름 살펴봤더니 애프터마켓에서 10%대 안팎의 약세를 그리기도 했고 오늘 장중에서도 10% 가깝게 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 대신증권에서 오늘 목표주가 36,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2분기 흑자 전환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주 골자였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매출 같은 경우에는 5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5%가량 줄어들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90억 원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자, 이로써 두 개 분기 연속해서 영업적자를 기록을 한 것인데 대신증권에서는 그래도 그 적자 규모를 줄인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분기 성수기 정상 가동에 따라서 판매량은 더 늘어날 것이고 밀마진 역시도 개선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최근에 현대제철이 또 미국의 루이지애나 주에 또 일관 제철소를 건설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 대신증권에서는 이 부분에 긍정 포인트로 가져가면서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다음 장 통해서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철강 가격은 가장 높아서요. 프리미엄 시장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고수익성 제품인 자동차 강판 수요도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좀 공략을 해야 하는 시장이다라고 정리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현대제철은 일관 제철소를 건설을 해서 자동차 강판 중심의 매출 믹스에 나설 계획이고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이를 통해서 차별화된 수익성 실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제철 주가 같은 경우에는 2에서 3%대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테마 탑3이고요. 제약바이오입니다. 세계 3대 암학회라고 할 수 있는 아스코가 오는 30일부터 개최될 예정입니다. 자, 여기에서 티움바이오가 또 참가키로 했는데 이 발표에서 면역항암제 임상 중간 결과를 공개키로 했다고 합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3% 안팎의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를 잘 견인을 해주고 있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0% 가깝게 상승세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선기자재 그리고 LNG입니다. 인도에서 2040년까지 100억 달러를 투입을 해서 원유 운반선 112척을 발주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자국 선박의 비율이 현재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47년까지 이것을 69%로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7%대 상승세 그리기도 했고요. 화인베스틸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방산입니다. 나토 수장이 내달 열릴 정상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GDP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과 관련 합의를 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행 GDP의 2%인 목표치를 5%로 끌어올리겠다라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사실 이 방안은 꾸준히 내부적으로는 회의가 됐던 바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공식화된 것은 처음이죠. 그래서 상승 재료가 됐고요.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휴니드 그리고 LIG 넥스원까지 2에서 3%대 강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에서 이어집니다. 마켓 쇼쇼쇼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도 마감 향해 가고 있는데요. 다소 지지부진한 시장 상황도 연출되고 있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고 있는 굵직한 일정들이 있어서요. 내일 시장에 펼쳐질 시나리오와 함께 또 지금 시장에 주목받고 있는 다양한 일정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모멘텀들을 받아갔는데 내일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의 모멘텀이 될 만한 컨퍼런스가 예정이 되어 있고 사실 수요일 일정보다는 목요일 일정에 많이 숨죽이는 게 확인이 됩니다.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요. 한국 시간으로는 아침 6시에 발표가 되고요. 현지 시간으로는 28일 발표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관한 영향을 받아가는 건 아마 목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는 날이죠. 금리에 관해서 인하 스탠스가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럴 때 또 미국과의 금리 차이에 따른 시장의 부작용들 한 번 더 살펴보시라고 지난번에 언급해 드렸는데요. 그만큼 굵직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 살펴보시고 추가로 연준 의원들의 발언도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조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일정들도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주도 일정 플레이에 좀 많이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넥스트 마켓 주제 열어볼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아스코 2025에 관해서 관련주들을 자세히 한번 파헤칠 예정입니다. 아스코 2025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개막이 되는데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을 미리 알 수가 있다면 그에 따라서 시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스코 2025 과연 어떤 컨퍼런스고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의 팁들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이야기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제가 4월 달에 ASCR이라고 해서 미국의 암호화폐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관련주들을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시세 분출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아스코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종양학회인데요. 세계 3대 암학회 중에 하나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지난 4월 달에 열렸었던 미국 암학회에서는 주로 임상 초기 단계를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아스코에서는 이상의 결과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용화에 한 뼘 더 다가갔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요, 조금 더 중요한 비중을 싣고 바라보고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아스코 2024에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렉나자와 함께 병용요법을 발표를 했는데 이 병용요법이 베스트 오브 아스코 2024에 꼽히면서요, 유한양행의 주가에 엄청난 탄력으로 이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번에는 어떤 국내 기업들이 있고 우리가 어떤 기업들을 투자 전략으로 가져가면 좋을지 오늘 열심히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저희와 함께 그 내용들 팔로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5가지 기업을 제가 꼽아봤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기업부터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루닛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도 일부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추가 상승의 여력대까지도 열어두시고 시장에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루닛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AI 관련한 바이오 기업이죠. 루닛이 현재 가지고 있는 플랫폼 자체가요, 다양한 실험을 현재 했습니다. 임상에 관한 시험 결과가 이제 나올 텐데 무려 12건의 발표 건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계적인 암센터 중에 하나죠. 일본의 국립암센터와 굉장히 중요한 2건의 조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루닛의 플랫폼을 사용해서 임상을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번에 발표가 됩니다. 그 결과치에 따라서 루닛 같은 경우에는요, 기업 가치가 다시금 재고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 보시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루닛의 플랫폼 자체가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라든지 효과가 입증이 된다면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소식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 아스코에서 증권가에서 주목을 하는 건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빅파마와 함께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모멘텀에 그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 기업도 바로 한번 보셔야겠죠.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되겠습니다. 췌장암과 자궁 내막암에 관한 타깃 항암제 임상 진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췌장암 대상에 관한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자궁 내막 관련해서 임상 중간 발표도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부터 학계에서는 좋은 결과치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몰리고 있고요. 주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관련해 시장의 모멘텀들 있을 수 있다는 거 같이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도 보셔야겠죠. 이 기업도 너무나 유명한 기업입니다. 이뮤노시아입니다. 얼마 전에 신규 상장됐었던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이후에 굉장히 시장에서 큰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유한양행이 자회사인 기업입니다. 이 명역 항염제란 차세대 타깃 CD47이라고 좀 어려운 용어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 암세포가 들어오게 되면요, 암세포는 면역세포가 공격하지 못하게끔 가면을 씁니다. 그래서 암세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체내에서 계속 확대가 되는 건데요. 암세포가 암세포인 것을 확실하게 알게끔 그 가면을 벗겨주는 역할이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임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세대 타깃에 관해서 CD47 공략을 국내 최초로 내세울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발표 임상에 관해서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표적 항암제에 관해서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CD47 타깃 임상을 발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뮤노시아에 관한 집중도들도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벌써부터 주가의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까지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기업 남아 있는데요. 이 기업은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LG화학이 제약바이오주를 어떻게 품었나부터 좀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2년도에 미국의 아베오라는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미국의 제약 기업인데요. 아베오 같은 경우에는 신장암 치료제를 벌써부터 상용화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러면 이미 상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발표를 더 진행하느냐 궁금하실 겁니다. LG화학이 인수한 아베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신장암에 국한되었던 치료제를요. 다른 암에도 확장시키는 결과치를 내세울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아베오에 관한 추가적인 빅파마들과의 글로벌 협력도 기대해 볼 수 있고 아베오를 LG화학이 인수했기 때문에 LG화학이라는 그런 모멘텀 자체가 다시금 제약주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업 될 텐데요. 대화제약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다양한 급등락들 좀 나와줬었잖아요. 세계 최초로 경구용 임상 발표를 좀 진행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살펴보자면 유방암 치료제인데 이게 경구용입니다. 먹는 치료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약계에서도 이번에 3상 데이터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에 따라서 대화제약 역시도 주가의 추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스크 2025 앞두고요.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 열심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의 표로 또 담아봤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해보시면 좋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개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약업체에서 주목할 만한 그러한 임상 결과들이 발표가 됩니다. 표적 항암제다라고 하는 시장의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고요. 또 LG화학이 인수했던 기업 역시도 추가적인 항암 효과에 관한 결과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 수출이라든지 글로벌 빅파마의 협력을 통해서 제2의 유한양행과 같은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도 여러분들 관전 포인트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스코 2025 앞두고요. 시장의 모멘텀들 하나하나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넥스트마켓도요.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부에서 오후장 전략 이야기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